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월가 대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의 시선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뉴럽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소개를 해드릴 때는 업라이즈였는데 그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둥지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뉴로퓨전이라고요. 저 유튜브에서 월가제로 유명하신 최한철 대표님께서 이제 창업하신 회사인데 한마디로 되게 재밌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개량화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을 만듭니다. 반자동화 플랫폼. 그러니까 주가나 그냥 기업 정보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 평가하거나 포트폴리오 이런 배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몰라도 반자동화해서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또 개량화를 합니다. 또 그런 걸 대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하려면 훌륭한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훌륭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개량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훌륭한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되게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수학 전공하고 골드만삭스에서 퀀트 11년 하시고 MIT 나와서 MIT에서 물리학 전공하시고 트레이딩 회사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가치 평가나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들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시면은 제 월가제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제 저도 잘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요. 또 대단한 분 계시죠. 이윤수 대표님도 연구원님도 계시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FOMC도 있고 실적 발표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화요일에 BOJ가 있죠. 이제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FOMC보다 이거를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YCC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채권 금리를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물가 계속 높아지면은 더 이상 일본 은행이 돈 푸는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관측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과연 내년도 일본 물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아주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이제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영란은행을 파산시켰던 드러켄 밀러가 나는 일본 채권에 숏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논리는 파운드화 공매도한 논리와 똑같다. 라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BOJ의 이벤트에 많은 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BOJ도 BOJ이고 또 하나가 FOMC인데 11월과 11월에 대한 전망이 거의 동결에 가까운 90%가 넘는 지금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퍼센테이지가 90%가 넘고 있는데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대체 언제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6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이 최종금리라고 아직까지는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6월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 FOMC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월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단순히 이제 이 비극이라서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또 이번 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또 티핑 포인트, 또 고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전쟁이 이번 주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쪽에 야금야금 지상군을 넣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이번 주 굉장히 고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파월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파월이 인터뷰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 거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거나 아니더라도 이제 이 레바논 시리아 쪽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닫히게 되면은 유럽 쪽에 또 유가가 안 좋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 영향이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파월이 이게 또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침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항상 이제 새로운 인물을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시장을 보는 다양한 뷰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60년 동안 투자 경력이 있으시고요. 역대급으로 성공적인 채권 펀드를 운영하셨던 그리고 현재도 거의 약 5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 레이시언트 박사님을 소개를 해주시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은 레이시언트를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이분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올해 이제 소프트 랜딩 기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근데 그 소프트 랜딩 기조가 상당히 약해졌단 말이죠. 이번 3분기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예상치 상회가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근데 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가이던스를 낮춘 것도 있지만 시장이 되게 환호하지 않았어요. GDP도 잘 나오고 기업실 잘 나온 거에 환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시장의 심리가 소프트 랜딩에서 침체가 좀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슬슬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레이시언트가 제가 아는 한 대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이분이 최근 들어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이 침체다라고 이렇게 선언 아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점에 유의미하다 싶어서 이분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8개월 전에 관련된 영상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레이시언트가 침체가 오니까 우리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보다도 그러면 지금의 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는 이제 침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침체가 올 뿐만 아니라 그 침체의 강도, 그러니까 침체 굉장히 깊은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레이시언트가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들이었어요? 레이시언트는 한마디로 이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선도를 하고 실물 경제가 노동과 물가를 선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금융 사이클이고 파란색이 GDP 사이클, 그다음에 빨간색이 노동과 물가 사이클이거든요. 보시면은 금융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실물 경제라고 부르는 GDP가 그 다음에 움직이고 맨 마지막에 노동과 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왔느냐?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이시언트가 보기에는 공급망 요인이 아니라 이게 그 연준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화폐 이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왜 침체가 오느냐? 또다시 역대급으로 지금 이 화폐량이 줄어들고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량이 줄어드니까 또 그만큼 침체가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골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지표에서는 근데 경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도 잘 나왔고 PC도 잘 나왔기 때문에 레이시언트가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경기가 잘 나온 이유는 뭐라고 꼽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침체가 온다고 주장하는데 GDP가 잘 나오니까 네, 이분도 당황을 하셨을 혼란스럽습니다.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제 변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죠. 돈의 양과 이제 돈이 도는 속도,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명목 GD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지금 화폐량이고 검은색이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근데 파란색 화폐량은 증가량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화폐 유통 속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은 줄었는데 돈이 도는 속도는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도는 속도가 돈의 양이 준 거를 상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가 괜찮았는데, 근데 레이시언트는 이 돈이 도는 속도도 이제 느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이 도는 속도를 결정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대율입니다. 은행이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나. 근데 요즘 미국 은행들의 이제 대출 요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얼마나 빡빡한가를 보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그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역대급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거 은행이 앞으로 대출을 잘 안 해주겠는데? 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부채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내가 영끌을 해서 돈을 더 빌려서 얼마나 또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영끌해서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도는 속도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양 줄었지. 그럼 앞으로 이 돈이 도는 속도도 떨어질 거지. 그럼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간다.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이제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인으로 이 국민저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저축이 뭐냐면은 이제 한 나라에서 이제 개인들이 하는 민간저축,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는 저축, 그리고 정부가 하는 저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민저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꺾이면은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침체기 전에 꺾이는 게 아니라 침체가 와서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꺾였다는 거죠. 그 예전처럼. 그리고 지금 이거 왜 이게 꺾였냐고 보니까 민간이랑 외국인 저축은 크게 안 줄었는데 근데 정부가 요즘 재정 적자를 엄청 내고 있잖아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저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저축이 완전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은 저축량과 투자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량이 줄었어 한 나라에 그러면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투자량도 줄겠네. 근데 경제가 이제 성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또 이건 또 상당히 또 재미있을 수 있는데 이 소프트 랜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 거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뭐 인플레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프라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를 시켰는데 이 레이션트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변화인데 재밌는 점은 이게 이 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거대 법안들을 통과하고 경기 부양책을 내면은 경제가 오히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 미국이 지금 한 120% 정도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빚이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지출을 늘리면은 1년 동안은 좀 반짝 좋은데 1년이 넘어가면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내년 초 이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침체가 왔고 내년부터 침체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침체가 왔고 내년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께서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 대안을 갖고 계실까요? 이분은 그 답이 아주 명확합니다. 채권을 사라. 특히 장기채를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침체가 오면은 채권 자산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 좋은 것도 있고 또 계량적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보자. 이 은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돈이 도는 속도 있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 그거랑 장기채 금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더라. 그러니까 뭐 상관관계가 한 0.84 정도 되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봤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통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통 속도 떨어질 거니까 금리도 이렇게 떨어질 거다. 채권 금리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장기채가 유망하다라는 게 이제 레이시언트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의 생각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레이션트와 동일한 시각이신가요? 저는 아주 동일하진 않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주식보다는 채권에 아예 올인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올인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면은 이게 지금 채권이 뭐 요즘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채권 금리가 연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얼마 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얘네가 더 채권을 더 찍어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채권 수요가 미국이 찍어내는 것만큼 더 사주게 되려면은 다른 자산이 다 망해야 됩니다. 주식도 망하고 다른 것도 다 망하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 돈이 채권으로 가려면은 그만큼 깊은 침체가 와야 되는데 레이시언트는 그만큼 깊은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즘 뭐 GDP도 그렇고 노동시장도 그렇고 이게 후행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경기가 아주 안 좋게 깊은 침체가 올 만큼 그 정도로 약화된 사인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장기채 올인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근데 다만 이제 침체 징후는 보이고 있고 지금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분산 투자의 느낌으로 장기채에 어느 정도 이제 배분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FOMC 결과가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재무부가 국채 매각 입찰에 나서는 장기 국채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분기의 국채 차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우리가 왜 채권에 이렇게 집중을 하냐? 왜냐하면 시장은 최근에 채권이 너무 올라가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아마 FOMC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채권을 계속 정부가 찍어내면 연준이 지금까지 다 사줬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제 긴축하느라 못 사주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부채가 쌓이고 이 부채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채권을 찍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게 어느 정도 더 찍어낼지, 수요가 어느 정도 줄지 감당이 이게 생각이 안 돼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만 보자면 채권 금리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거라고 보이지만, 근데 하나의 이제 좀 대안이 있다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채권을 찍어내는 이유는 어디다 돈을 쓰려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성장에 잘 써가지고 이 채권을 찍어내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한다, 빚을 내는 만큼 그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 채권의 수급이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채 발행 최근에 너무 확대하면서 발행량 자체가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서 연준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저희가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은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